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읽어주는 저집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55세로 이름은 김선영이며 현재 중학교 2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영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중학교 2학년 7반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칠판에는 오늘 수업했던 윤동주의 서시가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녀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숙제 검사지를 정리하며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서연은 항상 모범답안 같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8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매년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활력을 주었습니다. 가방에 내일 수업 자료를 챙기며 선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10분. 남편 박정호가 오늘은 회식이 있다고 했으니 저녁 준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시어머니 오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78배 시어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 지루해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 25년 차 정호와 함께 꾸려온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최근 들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아쉬움은 늘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30에 정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 모두 신중한 성격이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선영은 갓 발령받은 신규 교사였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늘 젊어질 것 같고요. 정호의 그 말이 선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교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선영의 일에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정호는 요리를 잘했고 선영은 집안 정리정돈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서로의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아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젊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하시며 크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주변에서 하나둘씩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 말순의 권유로 선영과 정호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원인 불명 불임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결혼 22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신 지 이틀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말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모시고 살지요. 정호의 제안에 선영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소 참견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고 말순도 과묵한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말순을 모시고 살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말순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선영이 늦게 들어올 때면 저녁을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 내가 도와야지 라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인 정호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했습니다. 우리 정호는 어릴 때부터 내가 혼자 키웠지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장일로 바쁠 때 혼자서 아들을 돌봤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호가 퇴근하면 말순은 아들 곁에 앉아 하루 종일 쌓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까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주로 모자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말순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희망적인 말을 하던 것이 가문을 이어줄 핏줄이 없어 걱정된다라는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손주를 여럿 안겨다 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선영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거나 한약을 지어왔다며 불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늘어놓았습니다. 선영은 이미 수년간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3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컸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은 선영이 시술을 받을 때마다 이번엔 꼭 될 것 같다며 기대를 표했지만 실패하고 나면 한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정호가 불쌍하다. 아이 없는 집에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말들이 선영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영이도 힘들어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체념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선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째가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점점 더 대담하게 선영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요리 방법부터 집안 정리,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지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떡하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선영이 학교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정호 밥상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무슨 교사야. 선영은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정도는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공격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문제였나 봐. 다른 여자였다면 벌써 아이도 여럿 낳았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정호에게 하소연해도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줘. 이런 말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을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말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호는 회사 회식으로 늦을 예정이어서 집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며느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문제였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정호는 아직 늦지 않았어. 57살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야.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자 충격이 컸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집에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 아이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교사라고 잘난 척만 하고. 말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정호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라는 얘기야.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호 씨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꺼낸 선영에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일 거야. 다만 25년이나 함께 살아서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그날 밤 정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전했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했지만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말로 선영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선영이 처음 불임 클리닉 문을 두드린 것은 결혼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37의 나이로는 결코 늦지 않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이 배를 두드리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영은 작은 책을 꺼내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첫 번째 인공수정 시도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배란을 유도한 뒤 정자를 주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성공률이 15% 정도라고 담담히 설명했지만 선영은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매일같이 확인했지만 결과는 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안 됐네. 정호의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은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한숨을 자주 쉬셨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후에는 의사가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시술을 권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의 교사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란 촉진 호르몬을 주사해야 했고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선영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선영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같은 학년을 담당하는 이미경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선영의 불임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내 강요했습니다. 석류즙, 당귀차, 각종 견과류가 식탁에 오르내렸습니다. 선영이 먹기 힘들어요라고 하면 아이를 가지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온 한약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3번, 식전 30분에 마셔야 하는 진한 갈색 액체는 냄새부터 역했습니다. 선영이 마시다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면 말수는 이 약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다그쳤습니다. 한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씩 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각종 민간요법과 미신이었습니다. 말수는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받아와 선영의 침실 곳곳에 붙였습니다. 빨간 천에 써진 한자를 보며 선영은 씁쓸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아이가 생긴다면 세상에 불임 부부가 어디 있겠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낳을 꿈을 꾸면 꼭 저한테 말해요. 말순의 당부였습니다. 선영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요즘 어떤 꿈 꿔? 하고 물었습니다. 꿈까지 간섭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거짓으로라도 태몽다운 꿈을 지어내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아이 점지해달라고 100일 불공을 드려보자. 선영은 종교가 없었지만 말순을 따라 절에 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공을 마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말순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위로했지만 어딘지 동정의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받을 때마다 선영은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선영아, 우리 둘째 임신했어. 대학 동기 민주의 전화를 받으며 선영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자신보다 3살이나 어렸고 이미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도 빨리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주의 말에 선영은 곧 있을 거야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자녀가 없으시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아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우려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28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내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의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사촌들은 다 손자, 손녀를 안고 있는데 라는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사이에서 아이 자랑이 나오면 선영은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남편 정호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하다며 선영을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자녀 이야기를 듣고 올 때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장님이 아들 대학 보낸다고 자랑하시더라. 정호의 말에는 어딘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텐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불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자수와 활동성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선영 쪽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선영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정호는 병원에 함께 갔지만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실패하면 그만두는 게 어떨까? 정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몸도 많이 상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들고. 선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조차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말순의 간섭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채우는 쟀어. 배란 일이 언제야?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사생활까지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 좋겠다며 암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엔 좀 다를 것 같지 않아? 말순은 선영의 컨디션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입맛이 없거나 피곤해하면 혹시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실망은 더 컸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약재상을 찾아다니는 것도 말순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약을 구했다며 새로운 한약재를 사왔습니다. 쑥, 당귀, 청궁, 홍화 같은 이름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한약 끓이는 냄새가 항상 맴돌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한약 먹고 바로 임신했다던데. 말순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자주 들려줬습니다. 너도 정성을 다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7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영은 그 결과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말순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더 이상 위로의 말도 다음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정호의 제안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잠깐 쉬어도 될 것 같고. 그의 말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의미를 읽었습니다. 선영 자신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48살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나이였습니다. 의사도 나이를 고려하면 성공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선영은 입양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살펴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보, 입양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말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의 피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놓아?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께 어떻게 설명하겠어?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야. 전통적인 혈통관념에 사로잡힌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입양을 많이 하는데요. 선영이 설득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고 우리 집은 안 된다.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차라리 아이 없이 사는 게 낫지
남의 자식을 내 손자라고 할 수는 없어. 정호도 어머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늙어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텐데 그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결국 입양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불임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족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말수는 선영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로 대우했다면 이제는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해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정호와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신체적 접촉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부부 생활은 의무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나 애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거나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더 평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말순의 질문에 선영은 업무가 많아서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병원에는 언제 가? 이런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말순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선영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순의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말순의 첫 마디였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말씀이세요? 임신 시도 말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정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말순의 말에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 출발이요? 이혼 말이야.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정호도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선영은 그날 밤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선영은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았습니다. 30살에 만나 첫눈에 반했던 정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참 멋져요라고 말하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신혼 때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등산을 다니던 행복한 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추억들이 아이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영이 깨어있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보. 선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직 안 잤어. 많이 늦었는데. 어머니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정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정호가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애매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선영에게는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호가 정말로 선영과 함께하고 싶었다면 즉시 어머니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 이제 나이도 있고.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조차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신도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정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25년간 함께 살아서 차마 직접 말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주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영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야기해보죠. 다음 날 선영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2학년 7반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윤동주의 서시를 가르치면서 선영은 문득 그 시의 한 구절이 자신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선영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문득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같은 나이대이고 아이 둘을 키우는 선배 엄마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호 씨가? 선영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불임 치료의 실패,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이혼 요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경은 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창피할 게 뭐 있어. 요즘에는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미경이 선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하라고 했다고. 응. 정호 씨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50대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남편도 어머니 편인 것 같아.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25년이나 함께 산 세월인데 하룻밤 사이에 결정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나 이혼할 생각이야.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교사 월급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 미경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교실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모은 돈이 있었고 전세금도 절반은 자신이 낸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병원에는 다녀왔어. 그 같은 질문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자신이 결함이 있는 사람인 양 취급받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선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정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영이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는 말순과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영이 들어오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선영이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말순의 대답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할까요? 정호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보자.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말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호가 깜짝 놀라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말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영이 울면서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정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영은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말순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재산 정리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정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생각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반반 나누고
각자 이름으로 된 통장은 각자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다툴 것도 없잖아요. 현명한 선택이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미워할 이유도 없고. 선영은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 나갈 거야? 말순이 또 물었습니다. 원룸이라도 구해서 빨리 나가겠어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 정호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이혼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너희가 이혼을 한다고? 대학 동기 민주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아이 때문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선영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모두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교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이미경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영 선생님이 이혼을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젊은 동료 교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55세에 이혼을 하시면 앞으로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영의 결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왜 그래? 다시 생각해봐. 교감 선생님도 선영을 불러서 만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여자가 55세에 이혼하면 재혼도 어렵고 외로움도 클 텐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영은 누구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해방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친정에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며칠 고민한 끝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한다고? 네.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이 때문에. 그것도 있고.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있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 거니? 원룸 하나 구해서 혼자 살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딸의 그동안 고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다.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은 학교 근처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하고 통학하기 편한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두고 가기로 했고 개인적인 물건들과 책, 그리고 평소 아끼던 찻잔 몇 개만 챙겼습니다.
정호는 선영이 이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이거 가져가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말수는 선영이 짐을 싸는 동안 내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선영은 25년간 살았던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침실에 누워 그동안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혼 때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새로 산 커튼을 달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던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호는 그날 밤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침실로 들어와서는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래도 2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 25년이 아깝다면 진작에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지만 선영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주는 평안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마시고 싶은 차를 우려 마시고 저녁에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혼자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점을 둘러보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일상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미경 선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이혼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선영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호 회사 동료의 부인이었습니다. 은희와는 회사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아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마도 서로 어색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은희 씨. 선영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혹시 들으셨어요? 정호 씨 이야기 말이에요.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호 씨가
재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혼이요? 네. 이번 주말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회사에서 말이 나왔어요. 선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재혼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가요? 회사 후배예요. 이지현이라고. 3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37살. 자신보다 18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선영은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혼 소식 자체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재혼 속도였습니다. 1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이혼 전부터 그 여자와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득 지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호가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 지연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때는 단순히 유능한 후배 직원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정호의 목소리에 묘한 호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선영은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호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영은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불임 치료로 고생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 힘들겠지만 참아달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선영은 이지연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2년 전 회사 워크숍에 가족들이 초대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호가 우리 팀의 에이스라며 소개해준 젊은 여직원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건축과 출신으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말순도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연을 보자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이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영은 그때 단순히 시어머니가 젊은 직장 여성에게 호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말순의 관심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부터 지연을 며느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정호에게 지연과 가까워지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보내고 젊은 여자를 들여올 계획 말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말자 선생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선영아, 혹시 너희 전 남편 재혼한다는 거 알고 있니? 네, 어제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말자 선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가 벌써 임신했다고 하더라. 선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이요? 응. 3개월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서둘러 결혼하는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의 임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계획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호와 지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손자를 안게 되어서 말이야.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버림받은 것입니다. 선영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말순이 유독 불임 치료를 재촉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시술이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양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이혼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피는 안 된다는 말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호의 야근과 주말 근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지연과 만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묵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지연을 소개할 때의 상황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호는 이미 지연에게 마음이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순의 관심 어린 반응도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선영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회사와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선영 씨, 정호 씨 재혼 상대가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래요. 어떤 의미로요? 능력도 뛰어나고 야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승진 욕심도 강하고. 선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사랑 때문에 정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와도 미리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고 하던데. 언제요? 작년 여름쯤이래요. 정호 씨가 집에 데려와서 소개했다고. 작년 여름이면 이혼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이 이혼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정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분노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도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상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압박도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영은 단지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내보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정호의 태도였습니다. 이혼할 때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에게는 마지못해 이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오래 우울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정말 잘 헤어졌다.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음모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55세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 정년까지 8년이 남아 있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함께 등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비슷한 중년들이었고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간섭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선영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25년 차에 이혼을 하고 혼자 원룸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무엇을 할지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정호와 지연의 재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재혼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호가 혼자 남아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신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자신과는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감정조차 자신의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문을 참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선영은 25년간 살았던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익숙한 냄새와 소음들이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1202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말순도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하러 왔어? 잠깐 뵙고 싶어서요. 할 말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만족감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말순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와 가구들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선영의 모습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정호와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이 이 집에 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라도 마실래? 말순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관대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호 씨가 재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들었구나.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 상대가 회사 후배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 지연이라고 해. 참 좋은 아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훌륭한 며느리를 골라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재혼하는 것 같은데요. 이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상관없지. 말순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더구나 지연이는 벌써 임신까지 했어. 그 말을 들으며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못 이룬 일을 그 여자는 1년 만에 해낸 것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 씨를 알고 계셨어요? 말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 정호가 데려와서 소개해줬거든. 작년이면 저희가 이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뭐 어때?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를 내보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가요? 말순은 잠시 선영을 바라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일찍 포기하고 나가길 바랬어. 그래야 정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선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연이는 진작부터 우리 정호를 좋아했거든. 나도 그 애가 마음에 들었고.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 선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임 치료를 받을 때도 일부러 더 압박을 가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포기하라고 한 거지.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야? 말순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드디어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입양을 하자고 했을 때도 반대한 이유가 있어. 입양을 하면 정호가 다른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반대가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계산된 이유 때문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야근을 많이 했던 것도 지연이와 만나라고 내가 부추긴 거야. 젊은 여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호의 잦은 야근, 주말 근무, 시어머니의 묵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당연하지. 네가 언젠가는 견디지 못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았던 며느리를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셨나요?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필요 없어진 거지. 말순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씨가 없잖아.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다르다. 말순이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됐어. 초음파 사진도 찍어왔더라고.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아이라고 하더라. 아마 아들일 것 같다고도 했어. 말수는 계속해서 지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는 것, 요리도 잘한다는 것 등등. 우리 정호도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맨날 시무룩했는데 요즘은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 선영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시무룩했다는 것, 지연과 있을 때만 행복해한다는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나한테도 잘해. 매주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 선물도 사다 줘. 정말 착한 아이야. 말순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자신이 2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순이 더욱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일찍 나가줘서 고마워. 덕분에 정호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여자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 집안만 망하는 거야. 이제라도 정호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지연이는 네가 7년 동안 못한 일을 1년 만에 해냈어. 이게 실력의 차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지연이한테 미안하잖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 집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배웅도 하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선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답이 상처가 되는 것이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고 허탈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선영은 처음부터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계속 두고 못 낳으면 내보낼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도 성실한 며느리 노릇도 모든 것이 의미 없었던 것입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머니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에게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신만 소모시킬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했습니다. 서예와 등산,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호의 가족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먼저 정호의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내 연애와 빠른 재혼으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연과의 관계가 이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가 요즘 회사에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대요. 은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승진에서도 밀렸다고 하던데. 선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순간의 욕망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소식은 가족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말순과 지연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아에 너무 간섭한다고 지연 씨가 불만이 많다던데. 동네에서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자가 생기자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지연은 시어머니의 구식 육아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동료 교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25년간 겪었던 시어머니의 간섭을 지연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늘어났는데 정호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성과급도 줄어들었고 승진도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맞벌이 수입도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빠듯할 것 같아요. 은희의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남편의 바람기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때 받았을 상처와 배신감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반면 선영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충실해졌습니다. 57세가 된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했습니다. 교직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가정 걱정 없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교육 성과도 좋았습니다. 동료들도 선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영 선생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후배 교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지내니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선영은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25년 전 정호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결혼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찾은 이 깨달음이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년까지 6년이 남아 있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영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예 전시회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정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여겼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해방시켜준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호와 시어머니가 자신을 붙잡았다면 지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 덕분에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직도 그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지연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말수는 새로운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선영은 또 한 번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좁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평온한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헤어졌어.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57세에 혼자 살게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황혼에 찾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선영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